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나는 그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는 마침 젊은 애인을 위해 250만 루블, 아니 3,500만 원짜리 연회를 열고 결혼 전 양가 상견례를 할 참이었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7번이나 카드를 긁었지만 단 한 장도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사회자가 젊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을 때 나는 홀 한가운데에 일어서서 딱 한마디를 던졌다. 그 한마디에 100명의 하객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어린 신부는 25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은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아직 3주가 남아있었다. 그때에 나는 인천 남동구청 현관 계단에 서서 서류철을 손에 든 채 이제는 내 명의로 된 현대 소나타가 연석을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김민준의 옆에는 길게 연장한 속눈썹을 가진 솜털 같은 무언가가 분홍빛을 뽐내고 있었다. 최유나. 그 여자는 차가 내 옆을 지나갈 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암코양이 특유의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립스틱은 거의 산딸기 3개 가까울 정도로 짙었고 눈썹은 가느다랗게 다듬어져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었다. 패배한 경쟁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었던 거겠지? 11월의 칼바람이 내 코트 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서 소매뿌리가 다 달아빠진 잿빛 코트였다. 손가락이 저절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찾아 KB국민은행 앱을 열었다. 첫 번째 카드, 개인사업자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그가 지난 6개월간 신규 공급처 발굴과 품목 확장을 핑계대며 사업자금을 빼돌릴 때 쓰던 바로 그 카드였다. 나는 그 설명을 믿는 척해왔다. 거래 정지, 확인. 휴대폰이 짧고 사무적으로 삑 소리를 냈다. 두 번째는 한도 500만 원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3년 전, 서연아, 사업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게 더 편해. 알지? 라는 그의 말에 내 명의로 만들어준 카드였다. 그때 내가 물었었다. 왜 내 이름으로 만들어? 그러자 그는 웃으며 내 뺨을 툭 쳤다. 무슨 상관이야. 우린 가족인데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원 연결까지 포함해 총 4분이 걸렸다. 정지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 목소리가 물었다. 분실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의 20년을 잃어버렸으니까. 세 번째 삑 소리는 소나타가 인주대로 모퉁이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지막은 1년 반 전 신우이 김수진에게 빌려준 직불카드였다. 어머니 약값이 급하다며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무한정 늘어났고 서울과 쿠팡에서 긁어댄 쇼핑 금액은 어느새 15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카드 연결 계좌 해지, 확인. 나는 구청 현관 계단에 서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서류철과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손에 쥔 44살의 여자.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은 아니었다. 기쁨을 느끼기엔 지난 몇 달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야 했던 시간들이 나를 너무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연기를 마침내 끝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평온함이었다. 집에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20년간 뼛속까지 새겨진 습관 때문에 택시비가 아까웠다. 버스 안에서는 기름 냄새와 누군가의 느끼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체크문에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정류장을 지나쳤다며 기사에게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나는 얼룩진 창밖으로 주한공단 근처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오늘이 참 이상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이자 전혀 새로운 무언가의 첫날. 고양이 나비가 현관에서 불만스러운 야옹 소리로 나를 맞았다. 서류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나가기 전에 사료를 채워주는 걸 또 잊어버렸다. 나비는 14살 먹은 늙은 고양이였다. 오래전 길거리 싸움에서 얻은 찢어진 귀를 가진 주황색 털북숭이. 김민주는 나비를 벼룩 덩어리라고 부르며 끔찍하게 싫어했고 나비도 마찬가지로 그를 싫어했다. 그가 의자에서 자기를 쫓아내려 하면 하악질을 하며 할퀴기 일쑤였다. 찬장에서 사료 봉지를 꺼내고 있을 때 친구 은주에게서 온 메시지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아, 너 지금 앉아 있어? 앉아서 봐, 이은주.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친구였다. 3학년 내내 같은 짝꿍이었고 지금은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며 커튼을 만들고 옷을 고치고 가끔은 웨딩드레스까지 손봤다.
동네의 온갖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고 그 손과 함께 동네의 모든 소문도 거쳐갔다. 무슨 일인데? 나는 부엌 의자에 앉으며 타자를 쳤다. 내가 새로 이사온 아파트 커튼 달아준 손님 기억나? 그 사람이 명가원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한대. 명가원. 나는 그곳을 알았다. 도시 외곽, 기둥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한 거대한 식당이었다. 그곳에서는 결혼 피로연은 3일, 장례식은 이틀씩 열렸다. 내 전남편이 거기 대연회장을 예약했대. 12월 18일, 100명. 결혼 전 상견례라나 뭐라나.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메시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의미는 아주 천천히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비용이 얼마인데? 그 손님 말이 식대만 3,500만 원이래. 대관료랑 음악은 빼고 나는 수년간 거래 명세서를 다루며 익숙해진 버릇대로 기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내가 입고 있는 코트 625벌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지난 10년간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은 돈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다. 한 푼, 두 푼, 10원, 100원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서연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서연아, 새해 지나고 사자. 이거 아직 멀쩡한데 새 옷은 뭐 하러 사. 서연아, 우리 창고부터 넓혀야지. 나비가 무릎 위로 뛰어올라 둥근 머리를 내 손바닥에 비볐다. 왜 멍하니 있냐고? 어서 밥이나 달라는 듯이 나는 나비의 귀 뒤를 긁어주며 뱃속에서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천천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기이하고 거의 두려울 정도의 해방감이었다. 그는 오늘, 바로 지금 자신의 연회 계약금을 내지 못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으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그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광고 음악이나 듣고 있겠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에 스스로 놀랐다. 입술의 쇠맛이 감도는 낯설고 새로운 미소였다. 생각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나비는 놀라 내 무릎에서 뛰어내려 소파 밑으로 숨었고 신우이 김수진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의 정적을 갈랐다. 박서연, 당장 문 열어. 숨어있을 생각 마. 나는 문으로 다가갔지만 서둘러 열지는 않았다. 잠시 서서 그녀의 손바닥이 인조가죽 문을 두드리는 소리, 목소리가 새된 비명으로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3층 옆집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창문으로 불 켜진 거 봤어. 열라고. 걸쇠가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풀리자 김수진이 현관으로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뿌리 쪽에 흰머리가 드러나 보였다. 코트는 운동복 위에 되는 대로 걸친 상태였다. 그녀는 나보다 5살 위였지만 예수는 좋게 넘어 보였다. 축 처진 볼, 눈 밑에 거대한 다크서클, 그리고 자신을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칙칙하고 부은 얼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작은 협탁 위로 가방을 집어 던졌고 가방은 거울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제정신이야.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따라오든 나가든 그녀의 선택에 맡겼다. 그녀는 첫 번째를 택했고 부츠도 벗지 않은 채 나를 따라 들어왔다. 11월의 지늘기 리놀륨 바닥에 더러운 자국을 남겼다. 오늘 백화점에서 카드 긁었는데 안 되는 거야? 은행에 전화했더니 소유자가 정지시켰대. 내 지디지.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다.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두려움도 짜증도 없이 그저 이제 뭘 할까 하는 무심한 호기심만 잃었다. 왜 말이 없어? 벙어리라도 됐어? 내 카드니까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하고 어른스러워서 낯설게 느껴졌다. 제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예요. 정지시킬 권리가 있어요. 내 카드라고. 김수진은 분노로 숨이 막히는 듯했고 얼굴은 자줏빛 반점으로 얼룩졌다. 민준이가 벌써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놨어. 그 돈, 그 사업, 전부 오빠 거라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고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계좌 소유주, 박서연. 못 믿으시면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며 숨을 헐떡였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오빠가 곧 제대로 정리한다고 했어. 20년 동안 말만 했죠? 정리는 안 했고요. 아마 바빴나 봐요. 젊은 여자애들 핸드백 사주고 축구 도박하느라. 김수진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아직도 남아있던 구식잔을 움켜쥐었다. 벽이나 내게 던질 기세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려놔요.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3층 사는 김경희님한테 설명하겠죠. 아시잖아요. 전 남편의 시누이가 제 집에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고요. 내일이면 이 동네 전체가 김씨 집안의 실체에 대해 떠들게 될 텐데 괜찮으세요? 전 이제 상관없지만 형님은 아니겠죠. 컵은 거의 소리 없이 테이블 위로 내려놓아졌다. 어쩐지 아쉽기까지 했다. 김수진은 이제 분노가 아닌 당혹감이 어린 새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친딸처럼 아꼈는데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날카로운 기세는 사라져 있었다. 20년 동안 가족으로 받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래?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뜯어보았다. 어머님은 손님들 앞에서 저를 쓸모없는 년이라고 부르셨죠. 형님은 1년 반 동안 제가 드린 돈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고 단돈 10원도 갚지 않았어요. 제가 열이 39도까지 올랐을 때 김민준 씨는 약 하나 사다 주길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바로 그날 자기 애인한테 옷 사 입으라며 20만 원을 송금했죠. 이게 형님이 말하는 친딸처럼인가요? 김수진은 뒷걸음질 치다 장식장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축 처져 보였다. 두고 봐. 그녀는 문 앞에서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인 위협이 목소리에 서려 있었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가 널 가만두지 않을걸. 김수진은 일부러 문을 요란하게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지는 소리, 2층에서 문이 살짝 열렸다가 바로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분명 이 모든 소란을 엿들었을 것이다. 나비가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리놀륨 바닥에 남은 더러운 부츠 자국의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더니 역겹다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고는 보란듯이 세수를 시작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희열에 가까운 다른 무언가였다. 시어머니 오여사,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중포와도 같은 존재였다. 68살 시장 상인 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 자신의 오름에 대한 철옹성 같은 확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늘 느끼던 두려움이나 숨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았다. 전화하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지르라고 해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30분 만에 나타났다. 내가 막차를 끓여 2모금 마셨을 때였다. 오 여사는 노크도 없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미처 회수할 생각을 못했던 자신의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부츠도 벗지 않은 채 스카프를 풀기 시작했다. 내가 수진이 다녀간 후 막 닦아놓은 리놀륨 바닥에 더러운 부츠 자국을 또 남겼다. 사과 좀 가져왔다. 그녀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하며 시어 보이는 작은 풋사과가 든 봉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소파에 앉았다. 내가 평소 담요를 덮고 다리를 올리고 앉던 바로 그 구석자리였다. 그러고는 자기 옆 쿠션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내게 앉으라고 했다. 마치 이곳이 그녀의 집이고 내가 손님인 것처럼. 어머님, 내가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예, 서연아. 내가 좀 모자라긴 해도 아주 구제불능은 아니잖니. 그녀는 뜨개질 스웨터로 감싸인 배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내가 20년간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특유의 너그러운 연민이 담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남자들이 다 한눈 파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야. 우리 죽은 양반도 하늘나라에선 편히 쉬어야 할 텐데 밖으로 좀 나돌았지? 그래도 우린 35년을 금슬 좋게 살았어. 참고 살다 보면 정드는 법이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셨지. 그 사람이 사업자금에서 8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무슨 8천만 원. 너도 참 말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녀는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남자가 돈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너는 20년 동안 아들 하나 못 낳아주고 이제 와서 권리 주장을 해. 뱃속에서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지 않으려 그토록 깊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고통이었다. 결혼 후 첫 7년 동안 3번의 유산. 그 후 의사들은 더 이상 시도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그때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운명이 아닌가 보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서류철을 넣어둔 찬장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KB국민은행 온라인 거래 내역서. 최윤아 이름으로 된 쿠팡 결제 영수증들. 280만 원짜리 핸드백. 60만 원짜리 목걸이. 김민준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열이 39도라 약 좀 사다 달라는 나의 부탁. 그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바쁘다고 답장했다. 그리고 2시간 후 예쁜 옷 사 입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여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오 여사는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엔 당혹감, 그리고 분노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갔다. 다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이거 다 가짜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든가 아니면 법원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확인해 줄 테니까요. 그 순간 그녀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서글프고 어색한 몸짓이었다. 그러고는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흔들며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늙은이를 잡네. 아이고, 심장이야. 구급차 좀 불러줘. 며느리라는 게 뱀이었어. 시어머니를 죽이려 드네. 나는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꾹 다문 입술, 반쯤 감은 눈꺼풀 밑에서 교활하게 반짝이는 눈의 그녀가 분명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닐 연극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활짝 열어젖혔다. 자, 어머님, 이웃들 부르세요. 아파트 사람들 전부 듣게 하고 이 서류들도 보게 하세요. 누가 누굴 괴롭히는지, 누가 20년 동안 남의 등에 빨대 꽂고 살았는지 똑똑히 보게 하자고요. 울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뚝 그쳤다. 시어머니는 숨가쁨이나 심장마비의 기색 하나 없이 재빨리 바닥에서 일어섰다. 무릎을 털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씩씩거렸다. 두고 봐, 민준이가 널 용서 안 할 거야. 넌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 아주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김민주는 저녁 9시쯤 전화했다. 나는 마침 된장찌개에 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설거지를 끝낸 참이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고 나는 먼저 녹음 버튼을 켠 후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미쳤어. 이 멍청한 년아. 그는 첫 마디부터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귀가 먹먹해질까 봐 휴대폰을 귀에서 멀찍이 뗐다.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내가 카드를 7번이나 긁었어. 단 한 장도 안 되잖아. 레스토랑 매니저는 날 거지 보듯 쳐다보고 유나는 울고불고 난리야. 제 카드잖아요. 김민준 씨, 나는 접시에 묻은 비눗방울이 떨리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래? 내가 매일 찾아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줄게. 알았어. 나 아는 사람 많아? 소송으로 널 아주 거덜 내주겠어. 소송이라? 좋네요. 나는 동의했다. 거기서 8천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최윤아 씨 핸드백 얘기도 하고 축구 도박 얘기도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 3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다. 이 머저리 같은 년, 배신자. 내가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오디오 파일의 이름을 김민준 협박으로 바꾸고 거래 내역서 스캔본과 영수증 캡처 화면이 저장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함께 업로드했다. 다음 날 최윤아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왔다. 그녀의 프로필은 마치 잡지 화보 같았다. 입술을 오리처럼 내밀고 속눈썹은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다. 사진 밑에는 내 인생의 여왕, 행복은 조용한 것을 좋아해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지만 셀카마다 좋아요는 200개가 넘었다. 저 민준 씨 약혼녀예요. 얘기 좀 해요. 나는 순전히 호기심에 친구 요청을 수락했고 후회하지 않았다. 최윤아는 마치 친구에게 새로 산 핸드백을 자랑하듯 내게 사진을 퍼붓기 시작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린 명가원의 연회장 사진, 크리놀린이 들어간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풍성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기 사진, 반지를 낀 손가락을 클로즈업한 사진에서는 보석이 반짝였다. 이 드레스 250만 원짜리예요. 서울에서 직접 가져온 거. 아줌마는 20년 동안 이런 호사 한 번 못 누려봤죠? 질투나요. 나는 지난 며칠간 처음으로 거의 유쾌하게 피식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이 모든 호사는 누가 돈을 대나요? 당신 약혼자는 어제 계약금도 못 냈던데 카드가 안 먹혀서. 거짓말 마. 1분 만에 답장이 날아왔다. 그 사람은 부자야. 사업한다고. 나는 캡처 화면 하나를 보냈다. 김민준이 그녀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한 내역. 날짜는 올해 8월이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거 제 사업자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 사업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신 드레스 내 돈으로 산 셈이네요. 5분 후에 답장이 왔다. 아마 정보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렸나 보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너나 잘해. 그러고는 나를 차단했다. 나는 이 모든 대화를 캡처해서 은주에게 보냈다. 친구도 기뻐해야지. 변호사는 은주와 함께 찾아갔다. 은주가 자신의 고객, 바로 그 새 아파트 커튼을 맞췄던 손님을 통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조성우 변호사는 도리온 비즈니스 센터 지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았다.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서 있었고 종이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났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서연 선생님, 서류 정리가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시네요. 그는 내가 정리한 장부와 거래 내역서 검토를 마치고 말했다. 사업 자금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혼인 기간 중에 발생했으니 명백한 공동 재산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자금 유출은 소송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은주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콧대를 문질렀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연녀에게 송금한 내역들이 있어서 더 그렇죠. 일자리도 은주가 지인인 윤 사장님을 통해 구해줬다. 윤 사장님은 중앙시장에서 농부의 가게라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 농산물, 목장 우유, 직접 키운 닭이 낳은 달걀 등을 팔았다. 윤 사장님은 소탈하고 친절한 분이었다. 내 경력에 대해 간단히 묻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계 업무도 하고 물건 입고 관리도 했다고? 잘 됐네. 딱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일단 월급은 250만 원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보고 올립시다. 나는 그 가게를 나오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침내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은행 조회 결과는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조성우 변호사가 직접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박서연 선생님,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빼돌린 8천만 원 중 4,200만 원은 최윤아 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나머지 3,800만 원은 도박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더군요. 도박이요. 나는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소 1년 반 동안 주기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몰랐다. 그가 야근을 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며 늦었던 그 모든 저녁. 그는 도박 사이트에 앉아 우리 돈을 축구 경기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우 변호사가 덧붙였다.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명가원 매니저는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에서 만났다. 이 과장이라는 40대 중반의 지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왔다며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은주 씨 손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는 설탕을 저으며 말했다. 솔직히 이런 부류의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와서는 자기가 사업가네, 인맥이 널네하며 허세를 부리죠. 그러고는 계약금도 못 내요. 그 사람 뭐 좀 냈나요? 5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냈어요. 일시적인 자금 문제라며 곧 채워주겠다고 변명하더군요.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저희가 벌써 3번이나 독촉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페이지 하단에 김민준의 휘갈겨 쓴 서명이 보였다. 그가 계약서를 내 앞에 놓았다. 연회는 18일입니다. 대연 회장, 100명, 대관료, 장식, 사회자 포함 총비용 3,500만 원. 제가 그곳에 들어가야 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과장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인 이 양이 직원 통로로 안내해 줄 겁니다. 제가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제 친구인데 적절한 순간에 신호를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신랑 신부를 위한 첫 번째 건배사가 끝난 후에요.
나는 전 남편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와 식어가는 커피잔, 창밖의 잿빛 11월 하늘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날짜, 장소, 잠입 방법, 행동 개시 신호.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계획은 실행될 준비를 마쳤다. 연회 3일 전 김민준이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는 불안하고 날카로웠으며 이전의 자신만만하고 무례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습관처럼 녹음 버튼을 켠 후에 전화를 받았다. 엄마한테 들었어. 너 변호사 고용해서 무슨 짓 꾸미고 있다며. 그는 인사도 없이 말을 시작했고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내 이웃이라는 아줌마가 내가 안경 쓴 남자랑 같이 나가는 거 봤대. 연회장에 나타나기만 해봐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아는 사람 많다고 했지? 내 직장, 그 냄새나는 시장에 찾아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주겠어. 내 그 윤 사장이라는 사람, 그날로 널 바로 잘라버릴걸.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가 지난 20년간 내게 소리 지를 때마다 듣곤 했던 바로 그 떨림을 목소리에 실었다. 민준 씨, 나 당신 연회 같은 거 신경 쓸 겨를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요. 윤 사장님 엄청 깐깐해서 5분만 늦어도 야단인데. 이 일자리 잃을까 봐 무서워요. 나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정말이야.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 정말이지. 그의 목소리에 거의 아이 같은 안도감이 스쳤다. 두고 봐 어디서 꼼짝이라도 했다가는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정말이야. 정말. 그리고 아무도 날 초대하지도 않았잖아. 그는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옆에 있는 누군가, 아마 최윤아에게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승리자의 거만한 톤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봤지? 쫄았잖아. 안 온대. 내가 뭐랬어. 저 멍청한 게 어딜 가겠어. 나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며 다른 파일들 옆에 추가하고 미소 지었다. 컬렉션이 하나 더 늘었다. 12월 18일 아침은 매서운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영하 15도. 하늘은 맑았고 눈은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를 냈다. 버스 창문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다.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며 다가올 하루의 모든 단계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느라 잠을 설쳤다. 내 불안함을 느꼈는지 나비는 밤사이 내 옆으로 파고들어 아침까지 골골거렸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온기를 찾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난달 세일할 때 산짙은 색 재킷을 골랐다. 몇 년 만에 첫 새 옷이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회색 터틀넥을 받쳐 입었다. 단정하고 무난하며 하객들보다 못하지도 그렇다고 튀지도 않는 차림이었다. 머리를 빗고 자신감을 위해 옅은 색 립스틱까지 발랐다. 서류철을 3번이나 확인하며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온라인 쇼핑몰 영수증, 레스토랑 계약서, 도박 내역 보고서, 배터리를 꽉 채운 녹음기, 완전히 충전된 휴대폰, 주머니 속에 보조 배터리까지. 자, 나비야 아침밥을 달라며 다리에 몸을 비비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나비는 주인이 사료를 부어주지 않고 왜 방 안을 서성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한테 행운을 빌어줘. 나비는 무언가를 요구하듯 야옹 하고 울었다. 행운을 빌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아침 식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료 그릇에 사료를 가득 부어주고 주황색 등을 쓰다듬어준 뒤 아파트를 나섰다. 조성우 변호사와는 명가원 직원 출입구에서 저녁 6시 반에 만났다. 이미 어두워져 레스토랑 위에는 축제 조명이 빛나고 있었고 정문에서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조성우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든 정장을 입은 일 때문에 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자, 박서연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준비됐어요. 변호사님, 시작하죠. 직원 이양, 불안한 눈빛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여직원이 옆문으로 나타나 주위를 살피더니 내게 직원이라는 글씨가 쓰인 명찰을 건넸다. 저를 따라오세요. 조용히요. 그녀가 속삭이며 우리를 주방으로 이끌었다. 고기 굽는 냄새, 향신료 냄새, 그리고 무언가 달콤한 냄새가 났다. 아마 케이크를 준비하는 중인 것 같았다.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쓴 요리사들이 스토브 사이를 오가며 프라이팬을 달그락거렸다. 누군가 소스가 탔다며 낮은 목소리로 욕을 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100명 규모의 연회가 주는 혼란 속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두 사람에게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회장 뒤의 비품실은 대걸레, 양동이, 그리고 쌓아놓은 의자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다. 얇은 벽 너머로 음악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취해서 외치는 건배, 소리가 들려왔다. 축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객들은 잠시 후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모른 채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었다. 사회자가 부와 가난에 대해 말하면 그게 신호예요. 이 양이 속삭이고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사라졌다. 나는 어두컴컴한 비품실에 서서 서류철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남들의 즐거운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저 벽 너머 어딘가에 김민주는 비싼 정장을 입고 축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최윤아는 25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을 것이다. 오 여사는 신랑 어머니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위엄 있게 앉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내가 그 쫄아버린 멍청한 년이 집에서 베개를 붙잡고 울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준비한 셈이었다. 이 과장의 친구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음악을 뚫고 뚜렷하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귀빈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준 군, 최윤아 양,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나는 문을 밀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출구 가까이에 앉은 사람들만 나를 알아차렸다. 고개들이 돌아갔고 누군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그 파동은 점점 퍼져나갔다. 음악이 멎었고 몇 초 후 100명의 사람들이 잔을 든 채 얼어붙어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업무회의에서 보고를 하듯 평온하게 울렸다. 그는 이 연회 계약금조차 낼 돈이 없었거든요.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옆에 있던 최윤아는 풍성한 크리놀린 드레스를 입은 채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민준 씨, 이 여자 누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서류철에서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여기 명가원 레스토랑과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의 서명이 되어 있죠. 계약금 50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가 지키지 않은 약속일 뿐이고요. 연회장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나는 아무에게도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고 다음 서류를 꺼냈다. KB국민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가족 사업에서 8천만 원이 유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중 4,200만 원은 여기 웨딩드레스를 입고 계신 이 여성분에게 송금되었습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보는 최윤아에게 고갯짓했다. 그리고 나머지 3,800만 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되었습니다. 모든 내역은 날짜와 금액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최윤아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김민준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오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와인잔을 엎었다. 독사 같은 년, 여러분, 저 여자 좀 잡아주세요. 하지만 조성우 변호사가 이미 내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차분한 변호사다운 모습은 시어머니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던 길을 멈췄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전에 녹음한 통화 내용입니다. 김민준의 거칠고 분노에 차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연회장에 나타나기만 해봐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 아는 사람 많다고 했지? 이 머저리 같은 년, 배신자. 최윤아는 서울의 살롱에서 가져온 드레스를 입은 채 그대로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마스카라를 뺨에 번지게 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몇몇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출구를 향했다. 나는 비싼 정장을 입은 두 남자, 부산에서 온 공급업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 씨, 이 과장이 서류철을 손에 들고 얼어붙은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여기 연회비 청구서입니다. 미납된 계약금과 폐기된 식자재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렸고
판결은 명확했다. 김민주는 내가 빼돌린 돈의 절반과 위자료, 그리고 망친 행사에 대한 배상금으로 레스토랑에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의 사업은 그 후 급격히 무너졌다. 부산과 창원에서 온 공급업자들은 더 이상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았다. 김민준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엮이지 않은 게 상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창고 임대인은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빚을 갚기 위해 소나타를 팔아야 했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고 결국 김민주는 공동주방과 알코올 중독자 이웃이 있는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은주는 그가 남루한 점퍼를 입고 시장에서 가장 싼 감자를 고르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최윤아는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게차 운전사와 사귄다고 한다. 부자 남편에 대한 인스타그램 속 꿈 대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 여사는 돈 문제로 김수진과 또 한바탕 싸운 후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8인실 병동에 누워있다. 약값은 예전 친구인 연금 수급자들이 모아주고 있다. 반년이 지났다. 윤 사장님은 나를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셨다. 이제 나는 구매를 책임지고 재고를 관리하며 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올랐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나를 찾아온다. 내가 무게를 속이지 않고 신선한 것만 골라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지갑을 잊고 오시면 내일까지 외상으로 드리기도 한다. 서연 씨, 내가 떡 좀 해왔어. 한 할머니가 꾸러미를 내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토마토 따로 빼놨나? 다른 할아버지가 계산대 너머를 기웃거린다. 그럼요, 빼놨죠. 제일 잘 익은 걸로 늘 할아버님 드리려고 아껴뒀어요. 주말에는 은주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간다. 나비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털에서는 윤기가 흐른다. 매일 저녁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한다. 이제 이 아파트는 온전히 내 것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주소지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도 시작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한 단골 할머니가 물건을 사고도 한참을 머무르셨다. 서연 씨, 내 딸 얘기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안 돈을 다 빼돌리나 봐. 그런데도 참고 살아. 떠나기가 무섭다네. 자네가 사람 사는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녀의 딸은 다음 날 찾아왔다. 겁에 질린 눈빛의 말은 최고였다. 사과 상자들이 쌓인 창고에서 나는 그녀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째, 기록이에요. 영수증, 거래 내역서, 대화 내용, 전부 다 모아두세요. 모두가 비웃었던 제 장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둘째, 참지도, 침묵하지도 마세요.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는 말 한마디는 새로운 굴욕을 향한 초대장일 뿐이에요. 제 경험담이에요. 셋째, 자신의 돈이 있어야 해요. 일이 없었다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넷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명의 지인보다 나아요. 제 친구 은주가 없었다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결혼 생활이 이미 죽었다면 그 시체를 붙들고 울지 마세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을 한 푼의 가치도 없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녀는 흐느꼈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100배는 더 나은 자신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보고 후회하도록 말이에요. 그녀는 내 전화번호를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 나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다. 두부를 저울에 달고 거스름돈을 세고 할아버지를 위해 토마토를 따로 챙겨두고 할머니들과 쌀갑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12월의 햇살이 가게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가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